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만수입니다. 올해 73세. 44년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한 어리석은 늙은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자문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와 후회해봐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 건 아내의 치매 진단부터였습니다. 평생 꼼꼼하고 다정했던 아내 영숙은 3년 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무엇을 사러 갔는지 잊어버리거나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네. 괜찮아. 나도 가끔 그래.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44년간 매일 아침 끓여주던 미역국에 설탕을 넣거나 한밤중에 일어나 옷을 몽땅 꺼내 바닥에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영숙이 시장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밤늦게 경찰과 함께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정 선생님, 앞으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필 그때 저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작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던 순간에 인생의 동반자가 서서히 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1년은 의외로 잘 견뎠습니다. 영숙이 집안일을 잊어버리면 제가 대신했고 같은 질문을 10번씩 해도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함께 해결해보자.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저를 알아보는 날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병은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영숙은 저를 자신의 남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찾지 못해 집 안 곳곳에 실수를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두 자녀들은 바쁜 와중에도 번갈아 찾아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일상적인 돌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세요. 아니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 기태의 제안이 합리적인 것은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거부했습니다. 딸 미정도 아버지도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영숙을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점점 저를 잊어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부동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저축해둔 퇴직금도 의료비로 빠르게 줄어갔습니다. 그때 제 삶에 윤미라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65세로 남편과 사별하고 투자할 부동산을 찾고 있다며 사무실을 찾아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만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내분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시다니. 윤미의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처음엔 주 1회 정도였습니다.
적절한 투자처를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서로를 속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날 카페에서 윤미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 어제는 경찰을 불러 낯선 남자가 집에 있다고 신고했다니까요. 윤미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수 씨. 그 온기가 4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저를 남편으로 인식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래였고, 저는 그런 관심과 인정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윤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대화 주제도 부동산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7살이나 어렸지만 인생 경험은 풍부했습니다. 2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3번째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혼자 살면서 약간의 재산을 투자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계속 그렇게 희생하다가는 당신의 건강까지 망가질 거예요. 윤미의 조언은 마치 제가 기다려온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영화, 가끔의 드라이브로 시작해 점차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 고백에 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같이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매일 집과 사무실을 오가며 점점 낯설어지는 아내를 돌보는 생활 속에서 윤미와의 만남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윤미에게는 저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고, 심지어 퇴직금 상황과 재정 문제까지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말에 공감해주며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윤미는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요양원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옆이라 장기적으로 수요가 보장되어 있어요. 만수 씨, 이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예요. 그 말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투자라는 말도 반가웠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윤미는 상가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수 씨가 상가 관리를 하면서 옆 요양원에 아내분을 모시면 매일 볼 수도 있고 당신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화장실 위치도 기억하지 못해 거실 한가운데 용변을 본 아내를 발견했을 때 제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영수가, 화장실은 저쪽이야.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남편 어디 갔어? 도둑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요양원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기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렇게는 못 버티실 거예요. 딸 미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최선의 돌봄을 받게 해드려야 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과 상의 끝에 부모님들의 생활 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행복이 집,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다양한 치매 환자 프로그램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윤미의 제안대로 요양원 맞은편 상가 건물도 살펴봤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1층엔 약국과 편의점이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기대되었고 2층은 비어 있어 제 사무실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투자 같아요. 요양원 입소자 가족들이 자주 들르니 상권도 나쁘지 않고 부동산 에이전트의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가까이에서 사업도 하며 매일 아내를 방문할 수 있으니까요. 윤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투자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나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 절반씩 부담하면 돼요. 만수 씨가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에서 3억을 빼 상가 투자에 사용했고, 영숙은 행복이 집에 입소했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 결정에 동의했지만 상가 투자에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신중하게 검토하셨나요? 그 여자분과 공동 투자라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기태의 걱정에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평생 재무 일을 했는데 그 정도도 판단 못할 것 같니? 걱정 마라. 사실 저는 윤미가 투자 파트너라는 것보다 제 새로운 연인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말해 저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윤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저는 상가 2층에 새로운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시간이면 요양원에 가서 영숙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정 선생님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영숙이 반가워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매일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그 아저씨구나. 매일 오시네. 영숙의 대답은 날마다 달랐지만 적어도 낯선 아저씨로라도 저를 기억해 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윤미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나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수 씨,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하면 어떨까요? 윤미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가 관리 문제로 윤미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1층 약국에서 누수가 생겼대요.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동산 일을 오래 했지만 저는 실제 건물주가 된 경험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당장 고쳐야 하는 거죠. 윤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만수 씨는 너무 착하시니까 공사업체가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어요. 건물 관리는 제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상가 관리는 점점 윤미의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임대료 수금, 건물 유지 보수, 세임차인 계약까지 모두 그녀가 담당했고 저는 매달 배당금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지만 몇 개월 지나자 유지비,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건물 배관 공사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적네요. 윤미의 설명에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그녀와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돈 문제는 그녀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딸 미정이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윤미 씨라는 분과 어떤 사이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사업 파트너야. 왜 그러니? 미정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직원이 봤대요. 아버지와 그 여자분이 손잡고 다니는 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벌써 다른 여자를. 제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잃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내가 영숙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 와서 나한테 행복할 권리도 없다는 거냐?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적어도
그 여자분이 아버지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가 수익이 정말 맞게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딸이 떠난 후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윤미가 저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지.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의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윤미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한 선택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상가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윤미가 정리해둔 서류함을 뒤적이다가 곧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도 살펴봤습니다. 세입자 계약서, 유지보수 기록, 세금 납부 내역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층 약국과 편의점이 매달 내는 임대료가 계약서상으로는 각각 200만 원, 180만 원이었는데 윤미가 저에게 보고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약국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약사님, 혹시 지난달 임대료 얼마 내셨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정 선생님이시죠? 계약대로 200만 원 냈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혹시 누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셨나요? 윤미 씨요. 건물주 측 관리자라고 하셔서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미는 실제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건물 유지보수 업체들의 연락처를 찾아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건물 배관공사 비용이 얼마였죠? 업체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린 후 답했습니다. 정만수님 소유 건물 맞으시죠? 지난달 공사는 없었는데요. 3개월 전에 소규모 누수 보수 작업만 있었고 비용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미는 지난달에만 긴급 배관공사라는 명목으로 3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제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방금 확인한 것만 해도 매달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윤미가 가로채고 있었는데 이게 6개월 넘게 계속되었다면? 그날 오후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시작하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윤미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상가 수익도 좀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은 어떠세요? 평소와 다른 그녀의 말투에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내일 봐요. 아, 참. 그런데 지난달 약국이랑 편의점 임대료는 제대로 들어왔나요? 세입자들이 잘 납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 잘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내일 봬요.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들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미 씨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너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정이 너무 걱정돼서요.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2년 전 다른 노인분의 재산을 갈취한 혐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하고
자녀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의 끝에는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기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생 73년 살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속은 적이 없었다. 기태는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 키를 훌쩍 넘긴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소년 같았습니다. 아버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상담해 보시겠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윤미 씨는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고요. 기태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서류와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충분했고 윤미의 전과 기록도 있어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윤미를 곧 체포했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도 발견되었습니다. 윤미는 요양원 주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윤미는 댁에서 약 8개월간 1억 7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가 임대료 차액, 가짜 공사비,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발급받은 대출금까지. 경찰은 재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윤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법정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그녀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저는 온전히 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 앞에서 제 추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미정과 기태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구나. 제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금액 중 일부는 회수되었지만 상가 건물은 이미 대출금이 얹어져 팔아도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요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제 사업도 거의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제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윤미 사건 이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가서 영숙을 만났지만 그곳에서도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요양원 직원들도 제 비극적인 실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 선생님, 오늘은 영숙 씨가 좋은 날이에요. 아침부터 웃음을 지으셨어요. 요양보호사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이 웃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영숙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제가 24세 첫눈에 반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아, 나왔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 아저씨. 그리고 문득 그녀의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수 씨.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 나야. 영숙아, 날 기억하는 거야? 영숙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세요? 그 짧은 순간의 인식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영숙의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눈물을 참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영숙의 병실을 나오면서 문득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주치의는 의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영숙님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치매가 항상 일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잠시 맑은 정신을 되찾는 순간들이 있죠. 최근 영숙님이 가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영숙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 아직 저와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요양원 정원에서 봤던 노부부가 생각났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57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지요. 내 아내는 10년 전부터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단 3년 만에 영숙을 포기했습니다. 44년간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렸습니다. 그 노인분은 10년이나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매일 옆에 있어주는데 저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미정, 기태, 그리고 저. 한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를 영원히 지키리라 맹세했었는데 정작 시련이 닥치자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상가를 팔고 집도 팔 거야. 그리고 영숙이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제 결정에 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아버지, 상가 판다고 많이 남진 않을 텐데. 알아. 하지만 이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남은 인생 영숙이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그렇게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상가는 대출금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지만 집을 팔아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영숙의 요양비를 당분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가서 영숙의 아침 식사를 도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정원을 함께 거닐거나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잠시 아파트로 돌아와 쉬었다가 다시 저녁 시간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거나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숙아,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넌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내가 너무 뻔뻔하게 말을 걸어서 내가 처음엔 무시했지. 그래도 결국 전화번호 받아냈잖아. 대부분의 시간 영숙은 반응이 없었지만 가끔 미소를 짓거나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중요한 건 제가 그녀를 알아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부쩍 오래 계시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과 기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가족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셋이서 영숙의 병실에 모여 옛날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내가 중학교 때 요리해서 망쳤을 때 어머니가 맛있다고 다 드셨잖아요. 미정의 말에 영숙은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우리 셋은 그때 기억으로 웃음을 나눴습니다. 점점 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습니다. 윤미에게 속은 것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제 전부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우울한 날도 있었지만 영숙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매일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재산과 체면,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았다면 이제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영숙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제 남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요양원 정원에서 영숙에게 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튤립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영숙아, 봐. 튤립이야. 내가 좋아하던 거. 영숙의 휠체어를 꽃밭 가까이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손을 뻗어 튤립 한 송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쁘네. 만수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저를 이름으로 부른 건 몇 개월 만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수야라고 결혼 초기에 애정을 담아 부르던 그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아, 날 알아보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빛이 맑아졌다가 곧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아저씨 누구?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숙이 저를 완전히 기억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아저씨야. 항상 옆에 있는 아저씨. 의사는 이런 현상을 루시드 모먼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잠시 맑은 정신을 되찾는 순간이라고요. 지속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지만 가끔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런 순간이 영숙님에게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친숙한 환경과 자극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방문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닥터 김의 말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영숙이 저를 알아보는 순간을 위해 단 한 번의 미소라도 더 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허세 부리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요양원의 다른 보호자들과 대화하는 것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이들이었으니까요. 박 선생님이라는 78세 노인은 저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알츠하이머였고 10년 넘게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정 선생,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왜 집에 모시지 않느냐, 왜 다른 생활을 못하느냐고 물어보지만 우린 알잖소. 이게 사랑이라는 걸.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윤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정과 기태도 저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만나게 했습니다. 비록 영숙은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느 날 미정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요양원에 매일 오시는지.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기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주말마다 찾아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 병원비 일부를 부담할게요. 아버지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셔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희는 너희 가정을 돌봐. 아빠는 엄마를 돌볼 테니. 사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윤미에게 사기당한 돈의 일부만 회수되었고 남은 재산으로는 요양원비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서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돕거나 시설 관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지만 곧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영숙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었고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영숙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눈을 좋아했었죠.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도 한방눈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영수가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때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서 내가 너무 좋아했었지. 영숙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갑자기 눈밭에 뛰어들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무 귀여웠어. 요양원 직원들은 제가 매일 영숙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저의 일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영숙님께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요양원 생활 2년째가 되던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미정과 기태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실에 풍선과 꽃으로 장식했고 영숙이 예전에 좋아하던 수정 같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미정이 영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합창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그날 영숙은 특별했습니다. 완전히 맑은 정신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우리를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만수라고 부르기도 했고 미정의 이름도 한두 번 기억해냈습니다. 의사는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날, 강한 감정적 자극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영숙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내가 잠시 너를 배신했었어. 내가 아플 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었어. 정말 후회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영숙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용서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 영숙의 넓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생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그 마음을. 요양원에서의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간제 직원이 아니라 중요한 행정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입소하는 환자 가족들의 상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 온 가족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윤미 사건으로 잃은 재산의 일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돌아왔고 요양원에서 받는 급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가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이제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아버지, 이거 어머니 새 휠체어예요. 좀 더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기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아들. 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요양원 주변 산책로를 영숙과 함께 걷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 휠체어는 정말 편안해 보였고, 영숙도 바깥 공기를 쐬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제 건강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요양원 간호사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만수님,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협심증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아프면 영숙은 누가 돌볼까? 그것이 제 첫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태라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로는 절대 금물이고 스트레스도 피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미정과 기태에게 연락했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했지만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야 영숙을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요양원에 매일 가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뵐게요. 미정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내가 약속했어. 영숙이를 매일 보기로.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영숙을 방문하는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하루에 2번 가던 것을 1번으로 줄이고 대신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도 저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건강해야 영숙님도 더 오래 보실 수 있잖아요.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건강 문제는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숙만 생각했지 제 자신은 돌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위해서라도 제가 건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요양원 정원에서 가벼운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곧 다른 보호자들과 일부 환자들까지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 덕분에 아침이 활기차졌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다니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숙도 제 건강 상태를 어떻게든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온 날 평소보다 더 저를 오래 바라보았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언어적 소통은 어려워도 감정적인 변화는 감지한다고 하더니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오래오래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 선생님이 코디네이터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임으로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살려 다른 가족들을 돕는 일, 그것도 영숙이 있는 이곳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게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76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이 명함에 새겨졌습니다. 제 역할은 새로 입소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 그룹을 운영하며 가족들이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한 중년 여성에게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 지원 그룹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10여 명의 보호자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낯설어 했지만 곧 서로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를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화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정 수입이 생긴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미 사건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영숙의 요양비도 감당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주게 되어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영숙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4년째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오랜 꿈을 실현했습니다. 요양원 내에 기억의 정원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요양원 뒤편 빈 공터를 꾸몄습니다. 미정과 기태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와 작은 정자도 설치했습니다. 이 정원은 치매 환자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때로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영숙이 젊었을 때 원예를 좋아했다는 사실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베란다에서 키우던 꽃들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함께 물 주던 기억이 나요. 미정이 정원 개장식 날 말했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영숙이 좋아하던 장미와 튤립을 심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영숙을 데리고 나와 꽃 사이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치매 환자들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연 환경이 치매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우리 집 베란다에 심었던 장미 기억나? 빨간색이었는데 늘 아침마다 물을 주곤 했지.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장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정원은 곧 요양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다른 요양시설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칭찬에 부끄러웠지만 영숙이 정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억의 정원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영숙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실수와 후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영숙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요양원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영숙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실 거예요.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새 영숙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설렘으로 가득했던 청춘, 결혼 후 가정을 이루며 미정과 기태를 키우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늙어가던 평화로운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영숙과 함께였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을 제가 한때 외면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숙아, 제발 이겨내. 내가 곁에 있을게.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속삭이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병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 선생님, 영숙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기능도 점차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현실이었지만 다시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녀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정과 기태도 더 자주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정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 돌봄에 더 참여할게요. 아버지도 조금은 쉬셔야 해요. 자녀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제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병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은 영숙의 병실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만든 카드와 작은 선물들로 병실을 장식했고 영숙이 예전에 좋아하던 캐롤을 함께 불렀습니다. 영숙은 대부분의 시간 무표정이었지만 가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5년째 되던 해봄, 제 건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전립선암 초기 단계가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나이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경과 관찰을 권했지만 저는 최대한 건강하게 영숙 곁에 오래 있고 싶었기에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정 선생님, 수술 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병원과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 달 동안 영숙을 보지 못한다니 그녀가 저를 잊지는 않을까. 하지만 미정과 기태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매일 어머니를 뵐게요. 아버지 대신 책도 읽어드리고 같이 산책도 할게요. 미정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78세의 몸으로 수술을 견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영숙 생각이 났습니다. 미정은 매일 영숙의 상태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영숙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잠시 미소 지으셨대요. 한 달 후 드디어 요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영숙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건강해 보이세요. 영숙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영숙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볼 그녀의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미정이 그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나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지만 곧 그녀의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빛이 밝아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식의 표시였습니다. 영숙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정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영숙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숙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업무도 조금씩 다시 시작했고 기억의 정원에서 영숙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가끔 통증이 있을 때면 젊은 간호사 한미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영숙님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그녀의 조언은 항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미는 종종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할머니의 치매를 지켜본 경험이 있어 환자 가족의 심정을 잘 이해했습니다. 정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 영숙님은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한미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정 선생님,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책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마다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와 함께하는 삶한 남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숙의 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윤미와의 실수도 자녀들과의 갈등도 모두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제게 또 다른 치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어느 정도 모이자 한미가 지인을 통해 작은 출판사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출판사는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6개월 후에는 실제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황혼의 사랑 치매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제 경험 그대로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으로 요양원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 그리고 미정과 기태, 손주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영숙도 휠체어를 타고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기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책 출간 이후 저는 여러 요양원과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동안의 고통과 후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한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제 경험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지만 더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원에 도착해 영숙의 손을 잡고 창밖의 날씨를 이야기하고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영숙이 저를 알아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80세 생일을 맞은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배신, 그리고 후회와 용서.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치매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결국 남는 것은 관계와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빛 지혜로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